2월 26일 라디오 금천 뉴스 라인입니다. 네, 오늘 또 최저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래야만이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디오 금천과 마이시몬 금천인도 코로나19가 빨리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오늘 현재로 49일 남았습니다. 49일 후면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선거운동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마찬가지로 이제 현장, 대민 선거운동을 다 금지했고, 다 SNS나 이런 걸 좀 하고 있고, SNS도 지금 막 자기 홍보를 하면은 또 욕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코로나 예방으로 이렇게 많은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거 알려주시고요. 지금 중앙당하고 지금 중앙 정치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좀 바뀌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날 금천구, 금요일이죠. 금천구를 전략 후보 요청 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새로운 보수당과 통합을 해서 미래통합당을 창당을 했고요. 금천구의 자유한국당 후보님들은 모두 다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다시 이제 바꿔서 신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리는 이야기에는 2월 28일부터 29일까지 당내에서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이 그 24일 날 그 합당 절차 마무리 어제 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명이 민생당으로 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 그 합당이 이합집산이 좀 되고 있고요. 그 좀 눈에 띄는 곳이 지금 정의당과 민중당이 좀 눈에 띕니다. 금천구에서는 약간 후보가 없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정의당은 지난 2월 19일 날 자동 응답 시스템으로 해서 그리고 온라인 그리고 서류 이렇게 통해서 10만 명의 선거인단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자동 응답 시스템으로 10,000명, 온라인으로 6만 명, 서류로 6만 명 해가지고 12만 명을 모집했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원내 일석을 가진 민중당 역시 민중공천제를 통해서 16만 명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혁명 배당금당 금천구에 4명의 후보가 있죠. 박자순, 오선임, 한부금, 황대섭 4명의 예비후보님이 계신데 아직 좀 활동은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좀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도 지금 그 21대 총선 관련해서 투표석을 진행할 건데요. 저희가 민주당에서는 3분 다 모셨고 그리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창용 후보님이 좀 일정이 좀 많이 있어서 좀 함께 하지 못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국가혁명 배당금도 좀 요청을 드린 상황입니다. 그 후보님들은 얼추 다 좀 모셨는데 지금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의당과 민중당은 후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 비례 후보도 내시고 다른 지역 같은 후보도 나와 있고 지금도 어떻게 후보를 고민하고 계신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려고 오늘은 정의당 공병권 금천구 지역위원장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좀 장난 아니죠. 그렇네요. 네, 코로나19가 지금 어제 금천구에 확진자가 발생했죠. 그렇게 알고 오늘 있습니다. 지금 동선이 나오긴 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위축되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도 이제 코로나가 너무 이렇게 막 확산되는 어떤 추세라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조심하고 있고 주변에 같이 이게 좀 이렇게 확산되지 않도록 같이 뭐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좀 그런 좀 물어봤고요. 일단은 정의당 상황을 좀 얘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정의당 뉴스를 하게 되면은 10여 명의 선거인단 모집을 했다. 그리고 이제 대표가 후보가 경쟁이 치열하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4+1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최대 수혜자는 정의당이 될 거다. 그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지역 후보가 기근이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고 최근에 이제 비례대표 그를 뽑으면서 그 테드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했다. 이런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그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좀 이렇게 중앙당이나 시당 좀 어떻게 좀 움직이고 있나요? 지금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제 테드 아까 제가 말했지만 테드가 아니고 이름을 딴 제드 방식으로 이제 비례를 이렇게 이제 시행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들은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이제 후보 등록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2월 21일부터 이번 달 말까지 이제 선거운동을 비례 등록한 사람들
선거운동 하도록 하고 3월 1일부터 이제 투표가 시작돼요. 네네. 투표해서 3월 6일 날 이제 비례를 다 결정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일정은 잡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일정이 다 나와 있네요. 일정 다 나와 계획이 있어요. 다 있군요.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사실 양당이나 다른 당 같은 경우는 계획이 일정치가 않아요. 언제쯤 한다라고 좀 얘기가 되는데 지금 정의당은 가장 안정적으로 그래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3월 며칠 날 투표를 하신다는 거죠? 3월 1일부터 5일까지 네네. 투표하고 3월 네. 6일 날 비례가 이제 거의 확정되는 거로 네. 지금 그 비례대표 후보가 총 몇 명이 지금 경선 중인가요? 37명이 지금 네네. 비례가 지금 등록이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37명이 이제 하고 지역은 이제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50명 내외로 네네네.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영입하는 인재들을 보면 그 당의 그 정서, 아니 그 당의 정책적 지향을 좀 보는데 좀 신청하신 분들 좀 몇몇 한 두세 분 정도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의당은 이제 원래 이제 약간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네네. 이렇게 하는 어떤 정당이라서 네네. 최근에 이제 정의당이 이제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모셔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주민들, 이제 이자서민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성소수자들 이렇게 또 이제 농민들 뭐 이런 분들 정의당이 하고자 하는 어떤 어떤 대상들이 그런 분들이니까 일단은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모셔와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네네. 이렇게 낼 수 있도록 네네. 정의당이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이야기하자면 그 대한항공의 박창진 네네. 그분은 최근이 아니고 한 1년 전에 저 정의당과 함께 같이 하면서 이번에 또 비례로 네네. 또 와서 이제 선거에 임한다고 하더라고 비례로 네네네. 들어와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아까 좀 12만 명이 모집됐죠 선거인단이. 네. 그게 아까 3월 1일부터 5일까지 투표를 한다. 그분들은 이게 투표의 역할을 되는 거죠? 네, 어떻게 됐냐면 이제 정의당은 원래 정통적으로 이제 당원이 이 비례를 이렇게 이제 선출해서 투표 수가 많이 나오는 네네. 순서대로 이렇게 정하기 네. 때문에 정의당은 비례에 대해서 불만이 전혀 없었어요. 당원들이 투표를 해서 1등 하는 사람이 1번 순위 받고 2번 받고 순서대로 받으니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없었고 그래서 비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정하다. 네네. 이제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최근에는 당원들에서 이제 시민들에게 일부 개방하자. 네네. 이래서 한 70%는 당원들이 결정하고 네네. 그 시민 선거인단이 한 30% 역할을 줘서 그걸 합산해서 순위를 정하자. 네. 그래서 개방형 경선제로 하는 게 아마 이제 전체적으로 시민들에게도 어떤 기회를 부여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저는 뭐 개인적으로 당원들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네. 오히려 개방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판단합니다. 일단 뭐 좀 시당 일정이나 중앙당 일정을 좀 얘기 좀 들어봤는데요. 일단 금천구 얘기 좀 하는데요. 일단은 후보가 지금 아직 없습니다. 후보를 아직 좀 예비로 등록되지 않고 있는데 사실 일반 그 양당이나 이런 건 다르죠. 그 진보정당이나 같은 경우는 한번 출혈이 크죠. 출혈이 큰데 지금 후보를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 건가요? 저도 이제 우리 정의당에서 이게 금천구에 후보를 내야 된다. 저는 애초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네. 이게 좀 후보를 이렇게 잘 발굴하지도 못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나간다고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좀 못 나가게 돼서 좀 아쉬움이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지만 이제 후보 못 나간다 해서 당 자체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네네네. 저희들은 이제 주로 정책적으로 후보 낸 거 못지않게 네. 정책적으로 우리 정의당의 정책을 알려서 후보 낸 이상으로 열심히 지금 당원들과 함께 네네. 선거 운동을 하자. 그래서 그렇게 결의하고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진보정당 같은 경우는 그 사실 지역에서 당선이 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기 때문에 언제까지 대부분 이렇게
장렬히 전사하는 분들이 많이 나갔었고, 네, 그거 사실 한 번 선거 나가면 한 5, 6천만 원 다 부채로 남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진보당 하시는 분들이 또 돈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없다 보니까 뭐 사실 그런 부담이 좀 많이 크고, 생업을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이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문적으로 정당인보다는 그러니까 좀 그런 애로점이 그렇죠.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천구에서 이제 정의당이 활동하면서 또 금천구를 좀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금천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고 잘하는 것도 있을 거고 못하는 것도 있을 건데 금천구는 어떻게 좀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방향은 그리고 답은 또 어떻게 되는지 좀 고민하신 거 얘기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금천구가 사실 이제 좀 작고 좀 아담하면서도 또 해결할 부분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후보도 이야기했지만 뭐 교통 문제나 교육 문제나 지금 뭐 현안이 되고 있는 뭐 신안산서 뭐 병원 이렇게 많지만 뭐 그런 거는 뭐 다른 후보들도 다 생각하고 있고 이래서 제가 생각하는 금천구를 조금 이게 너무 큰 어떤 이런 주제는 아니고 조금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한 2가지 정도 네네. 한번 이야기해 볼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이제 저는 이제 부동산 쪽에 이제 많이 어떤 관심을 갖고 있어 가지고 금천구가 이게 이제 지금 이게 들여다 보면 중간 중간에 이제 막 오래된 집을 이제 부수고 있고 네네네. 막 이렇게 개발 아닌 개발이 막 이게 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이 짓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좀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난개발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금천구가 작아도 좀 아름다운 도시, 좀 그래도 특색 있는 도시 이래 네. 되었으면 좋겠는데 기존 낡은 주택을 도로도 정비하지 않고 막 이런 상태에서 막 이렇게 이제 업자들이 집 지어서 파는 어떤 획일적인 어떤 이런 집을 막 짓다 보니까 이게 도로망도 조금 이렇게 주택 사이에 도로망도 복잡할 뿐 아니라 너무 획일적인 단순히 집을 지어서 팔아먹기 위한 집을 짓다 보니까 너무 획일적인 어떤 그런 집들이 모여 있다 보면 도시 전체적인 어떤 미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조금 이제 뭐 부실공사 문제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금천구가 좀 작아도 좀 아름다운 도시 네네. 좀 그래도 이게 외부에서 와도 큰 빌딩은 없지만 진짜 좀 아름다운 도시 좀 정감 가는 도시 집들도 좀 예쁘게 이렇게 지어가지고 좀 이런 어떤 아름다운 도시 이렇게 됐으면 네네. 좋겠다 이런데 그게 좀 안 돼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 아름다운 도시라는 것은 이제 주거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너무 지금 그러면 뉴타운 같은 건 대규모 개발 말고 그럼 이런 그 도시재생을 좀 하자 이런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좀 이렇게 대규모로 한다고 해서 다 저는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단독 주택이 많더라도 그 특성에 맞게 조금 더 외국 보면 참 이게 그 모습만 봐도 좀 아름다운 도시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도시들을 한번 구상해서 해보는 것도 어떨까? 그 지역 특성에 맞게 네네. 그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 근데 지금은 너무 그냥 허가 조건이 되면 안 내줄 수는 없지만 막 내줘버려가지고 업자들도 그냥 빨리빨리 지어서 그냥 이렇게 팔아먹는 어떤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조금 그렇죠. 더 구해서 신경을 써서 좀 디자인도 좀 예쁘게 해라고 이렇게 한번 협의할 수도 있고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이후에 도시들이 조금 이제 뭐 오래된 집을 짓고 난 뒤에 조금 더 그 지역하고 좀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네네. 이런 바람이 좀 네,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어떻게? 두 번째는 일반 이제 우리 금천구가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 금천구는 아직까지 뭐 열악한 동네 좀 그래도 뭐 여러 가지로 문화시설들이 이렇게 안 갖춘 좀 동네 금천구에 또 사는 주민들도 그래 자부심을 잘 못 가지고 이렇게 살고 또 정치인들이 가끔씩 보면 약간 자기 지역의 비하 발언 이런 것도 사실 가끔씩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네네. 저는 그런 걸 들으면 너무 좀 슬프다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좀 안 됐다. 왜 내 지역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내 지역에 자부심을 가지지 못할까 이런 것을 오히려 정치인들이 더 우리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남이 지역을 그게 뭐 이렇게 네네. 발전시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내가 사는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만이 그 지역의 주민의 자긍심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지역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도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지역을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는 뭐 의지도 생기고 소수 몇 명이 네네. 지역을 발전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식을 우리 주민 개인도 좀 가지고 내가 금천구에 산다는 것을 조금 더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그리고 우리 지역을 좀 바꿔서 진짜 좋은 살기 좋은 동네 네네. 그리고 정 있는 동네 이런 동네로 만드는 것을 우리 주민들과 같이 정치인들 전체가 합심해서 좋은 금천을 좀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면 좀 이게 애향심이라고 그러죠? 이게 사실 뭐 아까 올드한 단어로 애향심이긴 한데 좀 이런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는 좀 어떤 게 좀 가장 제일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일단은 주인이 내가 그 지역에 살면 내가 좀 주인이다 생각하고 누가 우리 동네를 바꿔주겠다 이런 생각을 보다는 네네. 내가 이 지역을 한번 바꿔보자. 내가 어떤 지역에 행사가 있으면 참석해서 의견도 내고 내가 한번 그 지역에 바뀌는 모습을 내가 스스로 한번 보자. 물론 직장인들은 또 직장 다닌다고 힘들지만 그러면 자기 시간을 조금 더 내서 지역 행사에 있을 때 참여하고 지역에 어떤 의제가 있을 때 같이 의견도 내고 이렇게 하면 이게 지역이 서서히 지역이 한꺼번에 뭐 큰 건물 짓고 뭐 이렇게 바뀌는 것도 있지만 지역이라는 거는 뭐 조금씩 주민들이 의견을 통해서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이렇게 통해서 바꿔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나는 언제 돈 많이 벌면 어디 가겠다 이 생각보다는 그것을 갖고 내가 이제 이 금천구에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그거는 희열을 느껴보겠다. 네네.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우리 지역 좀 얘기 좀 들어봤는데요. 사실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정당이라 사실 중앙 정치하고 한국 사회를 많이 변화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좀 중앙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의당 공약을 좀 얘기해 볼 건데요. 네. 공약에 첫 공약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 20세 청년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좀 반향이 컸습니다. 네. 이게 반향이 와 좋아도 있고 그렇죠. 야 이상한데 이게 거의 비등했습니다. 비등했는데 이게 심상정 의원이 대표님이 발표를 했는데 좀 이게 어떤 공약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게 이제 세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실 시각차가 꽤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정의당 공약들이 지금 이제 3호 공약 그 이후에 이제 공약을 계속 내는데 정의당 공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왜 그 공약이 나왔는가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네네. 특히 이제 3천만 원 청년 기초자산제라고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는데 왜 3천만 원이니까 그리고 3천만 원을 공짜로 준다고 이렇게 이제 주로 네네. 비판하시는 분들은 비판하는데 그 우리 나라 전체 이제 그를 들여다 보면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부모 재산이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런 게 굉장히 강해요. 부모 재산이 많으면 걔는 노력도 없이 그냥 편히 살 수 있는 구조고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전 세계가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리고 왜 3천만이 나왔냐 이 고민을 저도 해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 초년생들이 사회 첫 출발할 때 빚이 한 3,500만 원 정도 된다고 평균적으로 네네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3천만 원이 장리 뭐 만리 뭐 이런 많이 나오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청년 세대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 관점에서 그 청년들에게 투자하는 게 과연 비용인지 그냥 하나의 어떤 디딤돌인지 그 보는 시각도 좀 다를 뿐만 아니라 처음에 우리가 이제 부모가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아주 손쉽게 출발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빚을 갖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힘든 거고 그리고 이 3천만 원을 그냥
알아서 뭐 떡 사 먹어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네. 그 3천만 원 갖고 우리 청년들이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기본적인 취지고 그러면 그 재원을 3천만 원을 어떻게 국가가 돈이 없는데 마련하느냐. 그것은 뭐 보통 이제 정의당도 무조건 뭐 말로만 질러놓고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그 기본 재원은 기본적으로 정력세, 상속세 그게 우리 사회에 그냥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세금을 일부 그거를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투자하자. 이런데 이제 보통 20세에 한 해에 한 50만 명이 정도 돼요. 네네. 3천만이면 3천만이 50명이면 한 15조가 15조가 보통 그렇게 하면 든다 하는데 보통 상속세가 한 23조 정도 그친다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네네. 그 많은 어떤 액수를 어떻게 메울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거는 정의당이 그 정책을 뭐 그대로 지금 하자고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는 그런 청년의 그 삶 아니고 청년들의 나가는 길을 누군가는 또 대변해 줘야 되고 그래서 그 출발이 꼭 3천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 인도를 만들어 주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제라서 그렇게 정의당도 그 의제가 사회에 공론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는 취지가 굉장히 강하다. 네네네. 또 그게 자세히 생각해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사실 대학교를 졸업하면은 3,500만 원의 평균 빚을 지고 있습니다. 저희 세대까지는 이 빚을 많이 지는 분들은 않는데 요즘 등록금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그 등록금에서 빚을 많이 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한 것 같고요. 좀 그 외에 좀 이제 대표적인 공약들 좀 있을까요? 저희 3호 공약까지 있는데 2호 예. 공약은 대한민국 사회를 가장 지금 또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서민 주거 정책, 네네. 그리고 부동산 투기 정책 이거를 정의당은 2호 공약으로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이게 서민들의 주거 정책은 사실 주거가 안정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불안해요.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의 출산 정책에는 모든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주거 정책에 관련돼 있고 부동산 정책에 관련돼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정의당은 서민들이 주거 안정이 없이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뭐를 할 수 없는 어떤 이런 불안한 상태다. 네. 이래서 주민 주거 정책에 아주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리고 불로소득인 부동산 투기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엄청나게 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정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반의 반값 아파트, 네네. 그다음에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업무용 토지가 아니고 업무용 토지는 어차피 자기들이 쓰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기업들이 투기용으로 네. 오히려 이런 것을 부동산을 사서 이렇게 돈벌이 수단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강력하게 좀 조치를 하자. 네네.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이 이 다수 주택을 보유한다. 이런 것은 국민 정서에도 맞지도 않고 이래서 2주택자 이상은 주택을 좀 가지지 못하게 네네. 또 강력한 규제를 하자. 또 그런 거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지금 무주택자가 거의 한 40%, 45%, 네네.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아직까지 집을 갖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보면 100%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었는데 그렇죠. 그게 시간이 지나면 주택 자가 보유율이 계속 높아져야 되는데 몇십 년 동안 오히려 자가 보유율은 더 줄어드는 추세예요. 이런 거를 감안해서 집을 많이 지으면 뭐해? 그게 무주택자에게 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주택 소유한 사람들은 계속 더 많이 소유하는 거죠. 네. 이래서 주거 안정을 조금 더 아까 좀 안정 중에서 이렇게 반의 반값 아파트 이거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임대주택? 그러니까 이제 토지 임대부 네네. 임대부 공공주택 대한민국은 이제 지금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한 6% 내지 7% 네네.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이제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하다.
저 수유력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0%, 30%, 많은 데는 한 40%, 50%까지 공공임대주택 비율로 이렇게 하는데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한 6%, 7% 굉장히 부족한 상태다. 네네네. 이것을 좀 많이 확대해가지고 그 말고 주거 안정 없이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편히 살 수 없다. 네네네. 이런 명제로 가야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공약이고 네네. 세 번째 공약은 최고임금제라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최저임금제에 네네. 비해서 우리나라 최고 많이 받는 사람은 그 최저임금에서 한 몇 배 정도 차이 날 것 같아요? 대충? 연봉으로 하게 되면은 뭐 한 100억 아마 100억으로 잡아봅시다. 100억으로 잡아보면은 뭐 이게 몇 배냐? 저도 그래서 네네. 한번 찾아봤는데 100배는 넘을 것 같은데요. 최저임금에서 네. 469배. 제가 품이 작았네요. 좀 작았어. 429배래. 469배. 그러니까 네. 우리 이제 최저임금이 한 179만, 한 네네. 180만 원 정도예요. 네네. 최저임금이 지금 이제 좀 올라서 네네. 한 18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469배 정도가 지금 그 격차가 이렇게 차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는 많이 받는 사람은 엄청나게 갖고 진짜 못 받는 사람들은 못 받아서 이거를 정의당에서는 이제 최고임금제라 그래가지고 네네. 최저임금제에서 연동을 시켜서 국회의원들은 최저임금제에서 한 5배 정도, 그다음에 공공기관은 한 7배 정도, 네네. 그다음에 민간기업체는 한 30배 내로 네네. 그래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제 자기 이제 뭐 오르고. 고임금도 같이 오르게 연동을 시켜서 그래서 지금 뭐 469배 말 그대로 네네. 말이 그렇지. 그러니까 뭐 엄청난 차이다 이거죠. 맨 밑에 말단부터 네네. 그 위에까지. 그래서 그거를 좀 시정해보자.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 그게 좀 이상적이라고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돈 많이 받는데 왜 그러냐고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어느 정도 국회에서 규제를 내서 네네. 최저 받는 사람하고 최고 받는 것을 좀 조정해보자. 이런 어떤 또 네네네. 의미가 있다. 이런 방식은 사실 뭐 협동조합에서 그런 방식을 씁니다. 협동조합 같은 경우 협동조합 그렇죠. 이차장하고 맞아요. 이차장하고 이제 말단 직원 그렇죠. 처음 신입사원하고 최대 아마 7배 그렇죠. 이상의 차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렇죠. 그게 저도 좀 이제 그는 앞으로 당장은 되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아마 이제 우리 사회가 공론화 시켜서 네네. 조금 해보자. 네네.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정의당의 공약을 좀 얘기 좀 들어봤고요. 그러면 일단은 한국 정치 사회 좀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문재인 정부 3년에 대한 평가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정의당은 평가하시고 있나요? 네,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기대도 컸고 지금도 뭐 크게 뭐 기대를 접은 건 아니고 잘했으면 좋겠다. 우리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되고 또 우리 국민의 개인 삶을 위해서도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네네. 그 틀은 맞는데 세세한 정책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아쉬운 점이 많다. 저는 그 두 가지로 조금 이제 아쉬운 점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북 관계. 남북 관계는 저는 참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 다 느끼듯이 평창 올림픽 때 얼마나 기대가 컸고 그 이후에 북한에 가서 그 얼마나 환대를 받고 그다음에 백두산 천지에 올라서 그 기대감들이 컸죠. 엄청나게 컸잖아요. 네네. 그것을 이제 그 이후에 벌어지는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공을 잘 몰고 가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헛발질하고 네네. 자빠져 버렸다. 그리고 일어나서 다시 뛰어야 되는데 네네. 못 뛰고 그렇게 했다. 네네. 왜냐하면 그 생각이나 어떤 남북 관계에 어떤 풀어가야 된다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니고 네네네. 처음에는 하여튼 남북 관계를 잘 풀어가자고 그렇게 기대를 했고 어느 순간에 이제 미국하고 미국의 모든 이제 의존을 해버렸다는 거죠. 이제 북미 관계만 해결되면 남북 관계가 해결된다. 그런 어떤 생각을 갖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이제 북한하고 이렇게
그 물밑에서 작업해야 될 어떤 이런 것들을 그냥 놓쳐버리고 네네네. 그냥 북미 관계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이런 좀 약간 낙관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북한하고의 우리가 물론 이제 유엔 제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의지에 나는 그 산물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뭐 유엔 제재가 좀 있더라도 그것을 대한민국이 그걸 풀어가고자 하는 어떤 뭐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이나 이런 거는 또 대한민국의 의지만 있으면 어느 정도 물론 난관은 있겠지만 그것을 이제 풀어가려고 하는 그게 굉장히 부족하지 않았나. 좀 더 주도적으로 했어야 된다. 그 결과가 지금 굉장히 경색된 네네. 국면으로 왔다. 그렇게 그 문제고. 네네. 그다음 두 번째 앞에서 제가 약간 언급한 부동산 문제. 대한민국은 이게 부동산 문제를 풀지 못하면 네네네. 대한민국이 제대로 나가기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초기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그것을 이제 부동산 문제를 좀 옛날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문제에도 많은 문제를 또 일으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것을 답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좀 정책을 좀 강하게 풀어 나가기를 또 바랬고 또 그렇게 하기를 기대했어요. 근데 그 기대와는 좀 다르게 좀 너무 부동산 정책에 좀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네네네. 초기부터 부동산 정책은 사실 뭐 현상이 나타나고 대책을 세우려고 그러면 너무 늦어요. 그 대책이 나타나기 전에 아예 기대 심리를 접을 정도로 좀 강력하게 저도 그렇게 초기에 그런 칼럼을 한번 쓴 적이 있어요. 네네네. 국민 믿고 강하게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라. 근데 너무 돌다리를 두들기고 그리고 또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너무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뭐 부동산 가격도 튀었고 네네. 그리고 그거 부동산 정책을 18번 앞으로 19번까지 간다는데 그 핀셋 정책, 띄엄띄엄 정책 이거 갖고는 결코 이게 막아내기가 힘들다. 네네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그러면 정리하면 일단 남북관계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했어야 된다는 것과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과감한 정책을 통해서 규제를 했어야 된다라는 이건 평가를 하셨습니다. 좀 이게 좀 다음에 정치 좀 얘기 좀 할 건데 장난 아니었죠? 작년 말에 많은 뭐 국회가 뭐 거의 파행이 거듭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 정치를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도 사실 모든 정치하시는 분들 또 국민들이 좀 수건 사업이죠. 수건이죠. 그렇죠. 제발 좀 우리 욕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한국 정치를 어떻게 좀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좀 화두를 던져봅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우리 국민들이 다 보면 참 답답하다. 이 문제를 누군가는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정치를 이 제도의 문제, 왜냐하면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그 제도 나쁜 제도를 갖고 계속 운영하다 그러면 그 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기 힘들다. 그 제도가 지금까지 87년 이후에 양당 체제가 굳어져 왔잖아요. 양당 체제의 단점이라는 거는 그 지금 집권한 세력을 성공하면 야당은 영원히 집권을 못하는 거예요. 그 집권 세력을 끌어내야만 자기가 집권을 할 수 있고 자기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세력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세력이 잘 되면 내가 집권을 못 하는데 그 잘한다고 응원해 주겠어요. 그 기본적인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람의 선의에 기대하고 저 사람이 잘하면 도와주겠지. 그 기대는 그런 제도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정치제도 개혁으로 이제 작년에 이제 선거법에 바뀌었죠. 이제 바꿨잖아요. 네네네. 그 바꾼 것을 또 지금 이제 꼼수를 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기존 제도를 그렇게 힘들게 바꿔놨는데 또 다른 꼼수로 이렇게 이제 뭐 미래 한국 만들어서 비례만 하게 하고 이렇게 또 양당 체제로 가려고 하는 어떤 이런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치는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또 그 국민들도 그것 때문에 다 이념적으로 갈려져 가지고 그 세력에 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그 사람 생각이 옳은가 그런가를 다 떠나서 그 세력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또 비판하고 네. 서로 이념 대립으로 극과 극을 치달으니까 대한민국이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양당 체제를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양당 체제하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2명 관계하고 3명 관계는 그거는 천지 차이다. 네네네. 2명일 때는 한 명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지만 3명이면 한 명이 이쪽으로 붙었다가 같이 조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체제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게 옳고 또 거기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실험도 하고 그런 어떤 제3 세력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소수의 목소리도 네. 같이 내주는 게 지금 얼마나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와요. 그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체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소수 세력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체제들이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꼭 필요하다. 네, 일단 뭐 그 한국세 문제를 좀 양당 문제로 좀 분석을 하시고 그 대안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약간 좀 없던 질문. 사실 뭐 최근에 그 강성만 그 지금 미래통합당이죠. 그 후보님 오셔서 이제 대통령제에서는 양당제가 기본이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수당제나 내각제에서 다당제를 한다 이런 얘기를 좀 하셔서 뭐 그건 한번 사실관계를 좀 따져 이게 뭐 정치학적으로 그렇다고 하셔가지고 따져봐야 되는데 하여튼 근데 좀 요즘 그걸 반대하셨던 미래한국당 그리고 예전에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그 요즘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런 거 하면서 다당제 그럼 우리 다당제 할 거야 하면서 이제 비례 한국당을 만들었죠. 그 만들면서 이게 정의당을 민주당의 그 위성 정당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주장을 많이 하시는데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옛날에는 이제 그 양당 체제가 그 좀 긍정적인 면도 있었어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양당 체제는 사회를 안정화시킨다. 그 이제 뭐 법적으로는 뭐 대통령제하고 양당제가 어울린다. 이런 어떤 그냥 법적인 문제지 현실로 들어가면 양당제가 지금 대한민국에 보듯이 이렇게 양당제가 대한민국을 정치 제도를 안정화시켰냐? 그거는 아니다. 네네. 그리고 또 정의당이 과연 민주당에 이중되냐? 그거는 왜냐하면 정책을 보더라도 민주당하고 흡사한 부분은 있지만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정의당의 기본 입장은 그거예요.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이중되든지 삼중되든지 의미가 없다. 근데 나쁜 정책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굉장히 비판도 하고 네네. 이런 거를 보고 좋은 정책을까지 도와준다고 해서 이중되다. 그거는 정치를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좋은 정책은 대한민국 만약에 자유한국당 지금 미래통합당이 만약에 정의당이 미래통합당의 정책이 그렇게 좋다. 그럼 정의당은 그게 이중대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중대라 그러면 이중대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까지 다 안고 갔을 때 이중대라고 네네. 이야기하는 것은 네네. 제가 인정하지만 그런 것을 이중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좀 이렇게 좀 그 미래 한국당 하고서 예 아니요 그 지금 비례 비례 한국당 비례 한국당에 하고 지금 민주당에서도 조금 서서히 이제 위성 정당이라고 하죠. 비례 민주당을 만들어 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좀 입장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저는 이제 대한민국 전체 이제 먼 미래를 봐서 지금 미래통합당이 이제 꼼수로 뭐 비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이고 민주당도 그렇게 만드는 거는 물론 이제 과반수가 이제 무너지면 굉장히 집권이 앞으로 하반기에 집권이 어렵다는 걸 인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뭐 내일 끝나는 게 아니고 먼 미래를 봐서 그것은 당장은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네. 정통으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왜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이제 뭐 그렇게 선거제도를 바꿨나 그 취지를 생각하면 아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죠 한국의 정치 좀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정치 외의 부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말 한국 사회가 좀 다양한 대한민국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현재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리고 현재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거냐 부분에서 또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은 이게 뭐 세계에도 경제 대국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도 풍요해졌고 네네. 풍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 지수를 따져보면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낮다. 네네. 그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어떤 국가들을 보면 북유럽에 그 사람들은 제가 그 통계를 봤는데 10명 중에 한 8명, 9명은 네네. 그 나라에 사는 게 행복하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왜 그렇게 행복할까? 우리는 대한민국은 이렇게 부유하고 뭐 참 이렇게 나라는 잘 나가는데 왜 네네. 국민들은 뭐 각자 개인들에게 행복하다고 물어보면 아마 소수가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네네. 그만큼 나라는 부강한데 국민들은 좀 개개의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다. 그 원인이 불평등이 심하다. 네네. 그 불평등 심화가 과연 어디에서 왔느냐? 따져보면 기본적으로 부동산 불평등, 네. 그다음에 소득 불평등, 이게 대한민국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리고 소득 불평등도 대한민국의 상위 10%가 거의 소득의 한 절반을 다 나눠 가지는 구조거든요. 지금도 절반이 넘죠. 절반 넘을 정도로 네네. 그 정도로 소득 불평등을 갖고 있고, 토지 불평등도 보면 이게 대한민국 상위 10%가 네네. 개인 토지의 97%를 갖고 있는 거예요. 토지는 법인은 한 95% 정도. 그 정도로 이 토지 보유의 이게 소유 현황이 심각하게 왜곡돼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토지 불로소득은 1년에 한 뭐 좀 차이 나는데 보통 한 350조. 350조가 토지 이게 부동산 불로소득이에요. 말이 350조면 한 그 전체 예산의 한 30%가 네네. 불로소득으로 이렇게 부동산 불로소득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를 소수가 다 나눠 가지고.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사회에 소득 뭐 지금 뭐 임금 불평등, 최저임금 뭐 8,590원 뭐 최저시급 이렇게 막 싸우는 근본이는 문제도 있지만 네네. 더 크게 보면 엄청난 어떤 불평등, 불로소득이 소수에게 그냥 다 돌아간다. 네네.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밑에서 소소한 거 갖고 다투어봤자 이 대한민국의 이제 불평등 심화 구조는 바꿀 수가 없다. 이런 근본적인 어떤 대한민국의 미래에 네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가면 과연 이 바꿔질 수 있냐 이거지. 그렇게 제도나 정부가 의지를 갖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이 소득 불평등에 이 시정을 안 하면 지금 옛날에도 소득 그 불평등이 나아진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네네. 자세히 들어보면 더 계속 이게 벌어지고 있는 구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한국 사회 가장 큰 문제로서는 불평등의 부분이 있고 소득 불평등, 그리고 토지 불평등, 그리고 이제 부동산 불평등, 여러 가지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포점을 맞추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벌써 시작한 지 한 40분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요. 좀 우리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그렇게 시간 지나갔나요? 네네네. 좀 우리 후보는 아니죠. 하여튼 뭐 정의당에서 우리 주민들이 여러분에게 좀 마지막으로 마무리 인사 해주시죠. 그래요. 이제 요번에 그 국회의원 선거 이렇게 주민들이 이제 선거를 하는데, 선거가 이제는 옛날에는 이제 뭐 남이 뭐 이렇게 찍어주니까 찍어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우리 사회를 우리 앞에서 제가 말했지만 주인의식을 갖고 우리 사회, 내 지역 이것을 내가 바꾼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과연 정치인들 중에 어떻게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가, 진짜 진정으로 저 사람은 우리 사회를 아니면 우리 국가를 바꾸려고 하는 건가, 또 어느 정당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진정 개혁을 하려고 하는 건가, 이것을 좀 고민해서 남이 찍어라 이렇게 해서 찍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내가 우리 사회를 바꿔보자. 그리고 우리 사회에 잘한 사람에게 힘을 밀어주자. 그 힘이 지금은 소수일지라도 다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조금 더 좋은 정당, 그리고 좋은 정책, 그리고 잘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세력 사람들에게 우리가
투표해서 이 네. 사회를 바꿔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오늘 라디오 금천 뉴스자인의 이성호, 김호경이었고요. 본 인터뷰는 유튜브와 마가심 금천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